사례를 통한 민법 개관 보충 자료입니다. 보충 자료. 자, 1번, 첫 번째 1번 볼 거예요. 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이걸 우리는 이제 일명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사례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 내용 우리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법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잘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비교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사례가 아까 우리 사례 1번이었습니다. 사례 1번. 갑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을과 증여를 했어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문제는 갑과 을 사이에는 이 첫 관계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를. 자,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병과 매매를 하고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아까 우리 사례 1번입니다. 빨리 한번 검토를 해보죠. 자, 갑 부동산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계약 체결 가능할 것이고요. 물권 행위도 가능합니다. 소유자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민법 103조에서요. 이렇게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얘는 무효가 돼버리죠. 그럼 을로의 소유권 이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률 행위가 흥결이 있으니까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검토해 보셔야 돼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자, 이거 둘 다 불법이다, 그죠? 둘 다 나쁜 짓이에요.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그죠? 따라서 원래는 무효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을은 완전히 권리를 취득해버려요. 불법 원인급여 규정 때문에 얘는 완전히 권리 취득해버립니다. 자, 따라서 을은 소유자니까 계약 체결, 채권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 물권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얘가 소유권 취득한다.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갑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 을과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을은 현재 갑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예요. 아직 잔금은 안 줬어요. 따라서 당연히 을 앞으로 아직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병과 다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을을 제1 매수인이라고 하고요. 제1 매수인. 여러분 시험에 이제 이런 용어가 나와요. 제1 매수인. 그 다음 이때 이 병을 제2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갑과 병의 매매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중매매라고 해요.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원칙은 유효. 항상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요, 글자 잘 보셔야 돼요. 원칙은 유효다.
왜 이중매매라는 게 여러분이 자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누군가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준대. 그럼 그 사람이랑 계약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 그게 일반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이걸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왜 양도소득세 적게 내려고요? 소위 이야기하는 다운계약서 쓰잖아요. 이 다운계약서 쓰는 행위 이 자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금 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원칙은 유효인데 다만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아는 걸 뭐라고 하죠? 악의. 거기다가 플러스 적극 가담까지 하는 거야. 요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적극 가담. 단순한 악의만으로 이중매매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OX, X입니다. 단순한 악의만으로 안 돼. 뭐까지? 적극 가담. 이게 판례 용어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적극 가담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갑은 안 팔려고 하는데 얘가 계속 옆구리 쑤시는 거야. 팔아라고.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얘가 빨리 이제 발 빠르게 대금 주고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마쳤다. 이 말. 자, 이 상태에서 병은 다시 정과 매매를 하고요.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법률 관계 한번 검토를 해보죠. 자, 여러분 갑과 을, 일단 갑과 을이 제일 먼저 했으니까 갑과 을부터요.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뭐 당연히 소유자니까요. 매매 계약 당연히 유효하죠. 근데 아직은 물권행위까지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을은 갑과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했어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했어요. 무슨 권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래서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계약이라는, 매매 계약이라는 채권 행위를 통해서 나온 권리입니다. 우리 채권 행위를 통해서 나온 권리를 그걸 뭐라고 해요? 채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을 했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인효.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이다. 채권은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 못한다는 거. 일단 그 부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갑과 병. 갑 소유자다, 그죠? 갑 소유자예요. 예. 그 소유자니까 계약 체결, 채권행위, 갑과 병 사이에 채권행위 당연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소유자니까 물권행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이중매매가 제2매수인이 악의에다가 플러스 적극 가담까지 있다면 이건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이 말이지. 따라서 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아시겠죠? 예.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니까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우리 민법 103조에 따라서 무효다 이 말이지. 그러면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무효. 그 다음에 뭐 따져보셔야 돼요?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자, 여러분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물론 판례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을 한 바는 없어요. 언급을 한 바는 없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누가 더 나쁜 놈이죠? 이 적극가담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 파니까 계속 옆구리 쑤시는 거야. 피가 날 정도까지, 팔 때까지. 얘 나쁜 사람인데 갑과 병 비교해보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병. 그럼 기억하시죠, 여러분? 더 나쁜 놈일 때 그때는 돌려달라고, 갑보다 병이 더 나쁜 놈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얘 이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있어요. 그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우리 불법원인 급여 규정 한번 볼까요? 그 보충 자료에 1번에 746조 찾으셨나요? 예. 자, 불법원인 급여 내용 보시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본문이고요. 이어서 단서 규정을 봅니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이 단서 규정을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좀 더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하거든. 더 나쁜 사람한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랑 똑같으냐? 자, 여러분. 자, 어려운 법리죠. 도박을 했어요. 제가 도박을 했어. 그래서 도박의 대가로 부동산을 넘겨줬어요. 제가 이분하고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박에서 졌어. 그래서 제가 그 대가로 이 부동산을 넘겨줬어요. 자, 도박 계약 불법이다, 그죠?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도박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기 도박을 한 거야. 그러면 저도 나쁜 놈이기는 한데 더 나쁘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겁니다. 갑과 병. 갑도 나쁜 사람이긴 해. 끝까지 안 팔았어야지. 지금 계약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물론 이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게 배임죄거든요. 형사처벌 받아요. 그래서 형사처벌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이때는 갑보다 병이 더 나쁘다 이 말이지. 따라서 이때는 본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까? 단서 규정이. 지금 이해되시죠?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얘가 더 나쁘니까. 병이 더 나쁘다 이 말이지. 그래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여전히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다 이 말이죠. 이때는 여전히 무효다. 비교를 하셔야 돼. 아까 지금 동그라미 1번 잘 보세요. 첫 계약 둘 다 나쁘다, 그죠?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 똑같이 나빠. 지금 여러분 우리 또 여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이 더 나쁘지라고 하시겠지만 또 남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이 어쨌든 나빠요. 둘 다 나쁘다 이 말이지. 그럼 그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746조 본문이 적용되는 거야. 지금 이해되시죠? 따라서 반사적으로 얘는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이 불법 원인급여 그 본문 규정이 적용이 되니까 반사적으로 소유권 취득을 돌려달라고 못하니까 얘는 이때는 유효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이제는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 자, 근데 이 경우에 갑은요, 이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끝까지 지금 어쨌든 갑도 나쁜 놈인데 라고 하시는데 우리 판례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은 없어요. 누가 더 나쁘니까 이거 돌려달라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병이. 그럼 이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따라서 병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한다, 무효다. 그러면 소유자 아닌 사람이 정과 계약 체결, 채권행위 가능하다, 그죠? 다만 소유자 아니니까 물권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법률행위에 흠결이 생겼네요. 따라서 정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효다 이 말이지. 무효. 선의, 자, 우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당연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아까 비통착사, 당연히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설령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얘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없으니까. 사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이런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 사안에도 이 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선임을 막 주장을 했어요. 근데 판례는 당연히 안 받아줬습니다. 왜? 우리 반사회 질서 행위 이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없다.
그래서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여전히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얘가 여전히 소유자다 이 말이죠. 현재 이 상태까지는 당연히 소유자 누굽니까, 여러분? 갑. 자, 그러면 병과 정의 등기 둘 다 무효다, 그죠? 병도 무효, 정도 무효. 제가 또 등기부를 한번 약식으로 그려볼게요.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병, 그 다음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현재 소유자 정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등기부상 소유자는요 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등기된 사람이 소유자예요. 등기부상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병과 정의 등기는 아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둘 다 무효. 무효이면 이 등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소시키셔야 됩니다. 지우셔야 됩니다. 자, 지울 때는 반드시 누구부터 선행해서 말소해야 된다? 병과 정 중에서 누구부터? 정. 이유는 등기는 반드시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돼. 등기의 시스템입니다. 연속성. 무슨 이야기냐면 절대로 중간에 단절이 생기면 안 돼. 따라서 절대로 병의 등기를 먼저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래서 선행해서 누구부터 말소시키셔야 돼? 정부터 말소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말소해야 돼요? 병. 순차적으로 말소시키셔야 된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소유자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이 동그라미 2번 소유자 누구예요? 갑은 누구부터 먼저 말소시키셔야 돼? 여기서 사례에서 누구부터? 정부터 먼저 말소시키셔야 돼. 자, 근데 지가 말소시키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지가 지금 이 나쁜 짓 한 사람인데, 말소시키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 누가 답답해요? 채권자는요, 여러분들 거기 자료에도 있지만 채권자는 민법 404조에서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대위라는 거. 대리와 달라요. 대리는 위임장 받아서 대신하는 게 대리고요. 대리는 위임장 받아서 하는 거. 대위는 위임장도 필요 없어요. 법의 규정에서 당연히 그 지위를 대신하는 것을 대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대위와 대리는 구별하시겠죠? 대리는 위임장 받아서 하는 거고, 즉 수권행위 위임장 받아서 하는 게 대리. 대위는 위임장도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을은요, 이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정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당연히 X. 왜? 채권이니까. 오로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을은 누구에게만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까? 갑에게만요. 그래서 정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주장 행사한다. 당연히 X입니다. 그 다음 을은 무효인 정의 등기를 직접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이것도 안 돼. 말소도 누가 시키셔야 돼? 갑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자, 다만 을은 갑을 대위하여 정의 등기를 소유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OX? O다. 직접은 안 돼. 을은 갑에 대한 채권자니까요. 아까 말소는 누가 시키셔야 돼요? 지금 이 부동산 소유자 누굽니까, 여러분? 갑입니다. 그래서 말소는 누가 시키셔야 돼? 갑. 그럼 갑이 안 시키고 있을 때 을은 직접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고, 그 다음에 누구 말소 시키셔야 돼? 그 다음 누구 말소 시키셔야 돼? 병.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시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복귀가, 등기부상 소유권이 누구에게 복귀가 된 거예요? 갑. 자, 여러분, 등기부상은 지금 병과 정으로 이전이 됐지만 실제법상으로 단 한순간도 이 병과 정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만 등기부를 정리해야 이제
지금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지금 정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밖에서도 중요하다고 난리네. 올해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예, 저한테는 약간 이게 징크스 같은 거거든요. 희한해요. 제가 수업하는데 밖에서 사이렌 울리고 하면 그의 시험에 꼭 나오더라고. 희한합니다. 안 믿고 싶어도 자꾸 그렇게 되니까. 희한하게 중요한 거 할 때 그러더라고. 자, 다시요. 우리 이제 실무에서 여러분,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고 뭐 상대방을 때리거나 할 수도 없고요. 방법 없습니다. 오로지 법원을 통해서 권리구제, 그게 소송입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원고. 소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민사소송에서 원고, 소제기를 받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얘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 답답하니까 지가 소송을 제기해. 얘 원고. 그럼 피고는 누구로 할까요? 피고는 3명을 전부 다 공동피고로 합니다. 공동피고로 합니다. 다만 청구의 내용이 달라요. 갑을 피고로 하는 이유는 뭐 청구하려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하려고요. 그 다음 병과 정을 피고로 하는 이유는 소유권 말소 청구하려고요. 다만 소유권 말소 청구는 직접 말소 청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는 겁니까? 대위에서 한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우리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 철저하게 좀 잘 비교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네. 오늘 듣고 끝은 아니에요. 앞으로 수없이 보실 겁니다. 자꾸 좀 익숙해지셔야. 그래야 이제 시간을 좀 단축시켜야 돼. 문제 풀이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시험은 잘 못 치러요. 일단 왜 그러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우리 이 법학도요. 논리학이라서 수학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럼 수학 공부하실 때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식을 하나하나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 10가지 단계를 거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데 그게 익숙한 분들은요. 한 2가지 단계만 거치고 그러니까 그 중간이 전부 다 생략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으로 다 그게 바로. 사실 우리가 구구단 외우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곱셈 빨리 하려고 외우는 거죠. 빨리 할 필요 없으면요. 구구단 외울 필요 없습니다. 2 곱하기 4는 2를 4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앉아서 2, 4번 더 하고 있으면 돼. 심지어 이 하다가 이제 손가락이 부족하면요. 뭐 다른 거 물건 좀 가져와서 하면 돼. 빨리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반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사실 우리 판례는 이게 이 불법 원인급여의 단서 규정에 해당된다 이런 언급은 없어요. 언급은 없고 다만 이 판례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 제1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법이라는 게 공평인데 이 제1매수인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법 원인급여 본문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불법 원인급여 본문 규정이 적용되면 병원 소유권 취득합니까? 취득하지 못합니까? 취득합니다. 반사적으로요. 본문이 적용되면 얘는 반사적으로 소유권 취득해버린다고. 아까 1번처럼. 그러면 지금 1번 사례는 얘가 의리 소유권 취득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동그라미 2번 사례에서 병의 소유권을 반사적으로 본문이 적용이 돼서 746조 즉 불법 원인급여 본문이 규정이 돼서 얘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얘가 반사적으로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바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1매수인 을과의 관계에서 이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례는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뭐 얘는 불법 원인급여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자료에 보시면 1페이지에 방가로 2번 1페이지 그 아랫부분에 방가로 2번 그 판례 찾으셨나요? 네. 네, 다시 한번 그 판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니까
제가 바로 도식화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갑과 을이 돈을 빌려줍니다. 우리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주시자고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소비대차. 왜냐하면 돈은 쓰잖아요. 빌려주고 그 돈을 그대로 다시 갚는 거 아니잖아. 돈을 쓰잖아요. 소비.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자, 우리 빌려주는 사람을 소비대주라고 합니다. 그냥 줄여서 대주. 빌려주는 사람을. 빌려 쓰는 사람을 소비차주라고 합니다. 대주, 차주.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1억 원을 빌려주는데 갑이 을에게 한 달 뒤에 3억을 받기로 소비대차 약정을 했어요. 1억을 빌려주는데 한 달 뒤에 한 3억을 받는다. 와, 이건 뭐 해도 너무하다, 그죠? 이 고리대금이라고 하잖아요. 너무하다. 당연히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이건 해도 너무하다라는 거지. 당연히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얘가 3억을 이미 줬어요. 한 달 뒤에 지금 1억 빌려놓고 한 달 뒤에 만약에 3억을 줬어요. 그럼 3억 주면 자, 이 초과되는 이자, 원래 법에서 상정하는 그 이자 부분보다 초과되는 이자는 당연히 불법이다, 그죠? 불법이죠. 이때 돌려달라고, 즉 을이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지금 초과되는 이자 부분, 지금 이자만 얼마 준 거예요? 2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한 달 만에 2억,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법에서 정해놓은, 그 법에서 상정하는 그 이자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무슨 얘기냐? 아까 746조 그 불법 원인 급여 규정에 본문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단서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단서가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갑이. 자, 사실 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건전한 도덕에 대한 좀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도덕감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갑이.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불법성 비교론. 당연히 얘가 나쁜 사람이다. 얘는 사실 을이라는 사람은 뭐 별로 나쁘지 않죠. 그냥 돈이 필요해서 급전 그냥 쓴 거야. 을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갑, 해도 너무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둘 다 불법이 아니라 한쪽만 불법이다, 그죠? 그때는 준 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야. 즉 746조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본문이 적용된다면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다. 그래서 본문이 적용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본문이 적용된다면. 자, 단거로 2번 판례 한번 보시죠. 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다. 즉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다 이 말이지. 자, 무효이나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의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가 옆에 해설을 달아놔서 대법원은 그냥 이렇게만 언급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해설을 달아놨죠. 해설 옆에 보시면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는 불법 원인급여이지만 대주의 불법성이, 여기서 대주 누구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여기 사례에서 예. 이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보다는 현저히 크다라는 거야. 따라서 차주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즉 746조 단서 규정이 적용되더라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냥 지금 보신 얘들은 그냥 시험 문제예요.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비진의 표시와 통정의 표시.
비진입 표시와 자, 일단은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비진입 표시, 통정월 표시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비진입 표시는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서 뭔가 법률행위, 가령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지. 그게 뭐 매매건 증여건 간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비진이다라는 거야. 을은 비진이 의사표시 한 거 아니에요. 비진이라는 게 결국 허위표시입니다. 허위표시를 한쪽만 했다 이 말이죠. 통정허위표시하고 구별하셔야 되는 게, 가령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들이 법률행위를 하는데, 통정허위표시는 뭐냐면요, 둘 다 서로 짜고 둘 다 허위표시 한 거예요. 구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비진이 의사표시는 한쪽 당사자만 허위표시, 일방만 허위표시. 그 다음 통정허위표시는 양쪽 쌍방이 전부 다 허위표시. 이제 그 두 가지는 구별하시겠다, 그죠? 예. 일단 비진이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두 가지 구별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비진이 의사표시, 자, 이 진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판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법감정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가령 어떤 사람이요, 뭔가 회사에서 사고를 쳤어요. 회사를, 직장을 다니다 사고를 쳤어. 가만히 있으면 잘릴 것 같아. 즉 징계 처분 받아서요 면직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유 그냥 막 사직서를 낼래. 사직서를 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징계 처분 받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징계 처분 받는 거랑 사직서 내는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 어떤 점에서 다르죠? 나중에 그 효과가 달라져요. 징계 처분 받아서요, 만약에 회사에서 이 뭐라고 하냐, 파면을 당하게 되면요 퇴직금도 못 받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사직서를 내는 거야. 그래서 사직서를 내는 것을 우리는 의원 면직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의원은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의원, 원한다면, 의자가 의지하다 할 때 의자입니다. 원하는 거에 의지해서 면직을 한다면, 즉 자기의 의사로 면직을 한다. 즉 사직서 낸다. 그걸 아까 사직서 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의원 면직. 그래서 그냥 사직서를 낸 거야. 자, 근데 보니까 나중에 그 일이 잘 풀렸어.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된 거야. 그랬더니 얘가 법원에 가서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가 그때 그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다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비진입니까, 진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진이죠. 즉 우리 법에서 판단을 하는 그 의사라고 하는 게 진정한 속마음을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판례 표현이니까 그 문구가 그대로 나와요. 우리 비진이 의사표시에 사람이 진정한 속마음이 있어. 진정한 속마음. 이건 우리 법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전부 다 비진이라고 하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속마음을, 이걸 우리는 이 법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효과의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표시행위 전에 일어나는 그 의사, 이 효과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표시행위가 있는 거거든요. 단계 아시겠습니까? 네. 즉 우리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얘를 말하는 거지, 이걸 말하는 거지, 얘까지 검토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여기 진이라 하면 진정한 속마음을 말한다. OX, X다. 자, 먼저 그거 한번 보시죠. 눈으로 한번 보시고. 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2페이지에 거기 방가로 1번 보세요. 이제 법조문은 지난 시간에도 많이 봤고, 방가로 1번 보시면 조금 윗부분에 찾으셨죠? 네.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즉 효과의사를 말하는 것이지 이 말입니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니까 이 문구가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표의자가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를. 계속해서 옆에 해설 한번 보세요. 사직원 제출 당시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으로는 사직을 하는 것이 징계 면직 처분을 받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판례 내용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거기서 말하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속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OX, X. 그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효과의사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뭔가 의사표시를 했다라면 그걸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속마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비진의 표시라고 주장할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서 내가 하기 싫으면, 나 이 계약하기 싫으면 나 이거 비진의 표시예요 하면서 전부 다 그렇게 주장할 거라고. 자, 방가로 2번 판례 하나 더 보죠. 근로자들이, 내용 잘 보세요. 근로자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의원 면직의 형식을 빌려서, 이제 의원 면직이 뭔지 아시죠? 사직서 제출하는 거. 예.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고, 자, 제가 핵심되는 문구에다가 줄을 꺼놨어요. 굵은 것으로 줄까지 꺼뒀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이때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까 지금 위의 사례랑 여러분 구별되십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제가 사용자예요. 이제 사장님입니다. 가령 여기 계신 이분이 근로자예요. 근로자인데 지금 회사가 좀 힘들어. 그래서 막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해고라는 것 자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거든요. 해고라는. 그래서 그냥 사직서 좀 내주세요. 사용자가 지시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사용자 지시에 따라서 사직서를 낸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노조에서 이제 이걸 들고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법정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사용자 지시에 의해서 제가 이 사직서를 낸 거지 제가 사직을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우리 대법원에서는 받아줬다 이 말입니다. 아까 앞에랑 구별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여러분? 사용자 지시라는 말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참 이게 조금 도그마틱한 내용이라서 좀 추상적인 내용이라서요. 좀 어려워요.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좋대요. 제가 좋대요. 그랬더니 덩달아서 그냥 같이 좋다고 하십니다. 같이 좋다고 하십니다. 이걸 비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 여기 계신 분한테 제가 쟤를 좋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못해 제가 좋대요. 그거는 비진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참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다 그냥 좋대. 근데 만약에 이분이 좋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냥 덩달아서 좋다고 해요, 저한테. 그럼 이걸 여러분 비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진정한 마음은 제가 조금 싫은 게 뭔가 있기는 한다 하더라도 이걸 비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내 지시에 의해서, 사용자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은 그건 비진이다라는 겁니다. 구별하시겠죠? 네. 그 다음 방가로 3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충자료 그 방가로 3번 보시면, 통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즉 한쪽만 비진이, 이건 통정 의표시 아니다 이 말이지. 계속해서 그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즉 같이 허위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한쪽만 허위면 그때는 비진이고, 양쪽 서로 간에 합의가 있다. 그럼 쌍방이 서로 허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통정허위 표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비진이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는 구별하시겠다, 그죠? 예. 그래서 방가로 3번 판례가 비진이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를 구별하는, 이 구별에 관한 판례입니다. 역시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판례 내용들은 기초과정, 물론 기본과정, 앞으로 심화과정 계속해서 보고 듣겠지만 일단 기초과정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방가로 4번인데요.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우리 법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냥 법감정,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법감정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자, 갑은 부동산의 소유자인데요. 얘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실질은 증여를 하고 싶어요. 무상으로 주고 싶다 이 말이지. 근데 문제는 증여를 하게 되니까 증여세를 내야 될 것 같아. 증여세를. 증여세는 여러분 당연히 누가 냅니까? 우리 주시는 분을 증여자라고 하고요. 받으시는 분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당연히 누가 내야 될까요? 수증자가 내야 되지. 뭐 증여세를 증여도 하고 지가 증여세도 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당연히 이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직계 좀비속 관계다. 즉 부모하고 아들이다 이 말이지. 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우리 실무에서 거의 다반사입니다. 증여세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둘 사이에 서로 짜고요,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 자, 여러분, 이 매매 계약은요, 이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한번 따져보죠. 매매 서로 짜고 한 겁니다. 이 매매는요, 통정 허위 표시 맞습니까? 맞죠? 통정 허위 표시. 따라서 당연히 우리 민법 108조 1항에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무효. 얘는 무효. 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증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증여 계약을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죠. 매매를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학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판례도 이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통정 허위 표시를 한 요거는 가장행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허위 표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가장행위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우리 민법 108조 1항에 따라서. 다만 여기 숨어있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은닉행위. 자, 이 숨어있는 행위, 얘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요, 전부가 무효라고 해버리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얘가 다시 또 뭐 거래를 했어. 물론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또 거래를 해서, 그럼 악이라면 그 사람은 소유권 취득해야 못해요. 좀 제 말이 너무 빨랐나요? 다시. 만약에 을이
병과 매매를 하는데요. 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으니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악이라고 한다면 병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오로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만 이야기했더니 또 악이면, 여러분 악이면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악이면 여러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선의인 경우에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선의의 제3자만 보호받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악이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들 굳이 말소시키셔야 되거든? 만약에 다 무효라고 한다면 이 등기되어 있는 거 말소시키셔야 돼. 역시 누구부터 먼저 말소할까? 병, 그 다음에 을, 다 말소해야 돼.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판례 입장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해도 을이 소유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을이 소유자, 갑이 을에게 넘겨줄 마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굳이 무효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장행위, 즉 매매, 얘는 통정고의 표시니까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다만 여기 있는 숨어있는 은닉행위,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따라서 얘는 유효하니까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 유효니까 이미 앞에서 유효니까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실체 권리관계 부합한 해석이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정호의 표시는 여러분들 은닉행위 나오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통정호의 표시는 무효 맞아요. 겉으로 드러난 이 가장행위 통정호의 표시는 무효 맞습니다. 다만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은닉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제가 뭐 기초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 막 시험에서 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지금 처음부터 바로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시고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험의 추세는 예전처럼 이 글자 나오면 이거, 이 글자 나오면 이거, 이제는 그 시절은 지났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제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걸 적용시키는 능력까지 이제 키우셔야 돼. 그럼 기초과정에서 이런 거 한번 해 놓으시면 기본과정 가시면 이제 기본과정, 심화과정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 과정, 고통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꾸 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아, 그렇지 이래야 됩니다. 자, 세 번째인데 조금 쉬었다 할게요. 네, 여러분들 좀 쉬었다 하는 게 좋겠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